자,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이거를 왜 적어주라고 하는가 하면 있잖아요. 저희가 매매한 건 중에서 계약금이 5억이었어요. 5억. 근데 건축부지로 샀어. 건축부지로. 근데 건축허가 인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매도인 쪽이었는데 매수인 쪽에서 야, 5억을 네가 다 먹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일부라도 돌려달라. 그러면서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돈이 5억이니까 계약금이. 예. 그래서 계속 전화 오는 거죠. 계속. 예. 근데 이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고 명시를 해놨으면 빼도 박도 못하겠죠. 근데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서 적을 때 당연하게 계약금 위약금으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안 적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심지어는 저희가 앞에 임대계약한 건도 분명히 용도 변경이나 인허가에 관해서는 임차인 책임하에 하기로 하고 모든 경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하고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하고 계약을 했었거든요. 공동중개로. 그런데 그 임차인이 계속 자기가 이제 용도 변경 인허가 안 나니까 계속 계약금 그런 거 이제 계약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2천만 원 중에서 일부라도 좀 돌려달라.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계속 전화 오고. 그런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고 적어놨으면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꼭 적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지만 서명 또는 날인이니까 날인만 하면 되죠. 매매 금액이 큰 상가 건물 계약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이름 서명을 계약 양당사자가 직접 적도록 하고 도장도 계약 양당사자가 직접 찍도록 하는 것이 주 문제 발생 소송도 좋다. 자, 그럼 소송을 가면 판사가 이렇게 해요. 자, 예를 들어 신탁원부다. 신탁원부를 충분히 설명해 줬나요? 신탁돼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설명해 줬는지 충분히 설명 안 했는지 이걸 포인트로 잡아요. 그래야 공인중개사의 책임 문제를 물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가지고 제일 많이 재판 자료로 쓰거든요. 근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요 계약 양당사자가 아니 그 부동산 소장님이 뭐 도장 달라고 해서 줬는데 뭐 자기가 탁탁탁탁 찍고 뭐 설명도 뭐 대충 보셨죠 하고 설명도 일일이 다 안 하고 뭐 설명하긴 했는데 뭔 말인지도 난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자기가 쭉 혼자서 하고 그냥 도장 찍고 끝났는데 이래버리면 판사가 충분히 설명 안 했다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에 항상 끝에 적어주라고 한 거 있죠.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읽고 11페이지에 되는 거 있잖아요. 읽고 들은 후 자기가 읽고 그 다음에 소장님이 이야기 읽어주는 거 들은 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양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다 이렇게 적어놨으면 그러면 자기가 서명했잖아요. 서명. 그럼 판사가 아니 보니까 서명해가지고 자기 이름 적어놨는데 이름 적으면서 계약서 제대로 안 보셨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대로 안 봤어요? 라고 반문해서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본인이 이름을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도장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름을 적었으면 본인이 이름 적은 거잖아요. 도장은 소장님이 찍더라도 그러면은 본인이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이름 적었으면 본인이 과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책임 과실 퍼센트 굉장히 적게 아니면 아예 과실 없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조건 한 상가 건물이나 임대를 계약을 한 100건 정도 했다라고 하면 야 100건 하면 얼마 정도 벌까요? 최소한 몇십억 벌겠다. 그렇죠? 아니면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걸 여러 번 진짜 뭐 한 10건이라도 해봤다. 그럼 아마 100억대 부자되어 있을 거예요.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채 플러스 자본 합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0억 이상 될 거예요.
한 10번 사고 팔고 했으면. 그런데 그동안 중개하고 사고 팔고 하는 동안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횟수가 되면은 무조건 소송에 한 번은 휘말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겁나서 못하겠다 이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내가 진짜 100% 승소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꼼꼼하게 잘했으면, 내가 팔 때 잘 팔았으면, 살 때 잘 샀으면, 중개를 내가 책임 문제 없도록 잘했으면, 그러면은 뭐 소송 들어와도 별 문제 없이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시는 소장님 한 분은 저기 남포동 국제시장 쪽에서 부동산을 하시는데 거의 변호사급이에요. 진짜 법률적인 실무나 지식이. 그래서 변호사인데 의뢰 안 하고 제가 직접 다 소송했는데 100% 승소했어요. 그럼 100% 승소하게 되면은 이게 변호사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졌잖아요. 패소했잖아요. 패소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든지 했을 때 변호사하고 약정할 때 성공 사례 보수비가 있어요. 그러면 성공 사례 해서 내가 1억이라는 돈을 이제 판결에서 이익을 취하는 걸로 판결이 났는데 이 1억이라는 돈 중에서 어느 정도 퍼센트는 변호사인데 인사하기로 한다 이런 약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상대편 변호사가 어떻게 약정했는지 모르죠. 그럼 약정을 안 해놓고도 있잖아요. 그런 말 없었어요. 근데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일부 보통 거래가거든요. 그럼 퍼센트만큼 자기 돈 자기가 무는 거고 퍼센트만큼 상대편에서 무는 거거든요. 변호사 비용을. 근데 성공사례 보수비 이거 딱 때려가지고 본인이 돈을 일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만일에 소송 비용은 예를 들어서 550 들어갔어요. 양쪽에 550. 근데 판결은 일부 패소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750만 원을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750만 원. 그러면은 뭐 200만 원 차이가 났잖아요. 자기 뭐 소송 비용하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근데 성공 사례 보수비를 1000만 원 넣어버리면 자기가 줘야 될 돈이 2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성공 사례 보수비로 1000만 원 들어간 걸로 해서 변호사 비용을 더 1000만 원 얹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200 주고 10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800을 받아야 되는 걸로 가는 거죠. 요즘 드라마 중에서 여자 한 분 나와서 변호사 뭐 해가지고 뭐 오수재? 예, 오수재? 예, 그거 잠깐 봤는데 예, 어저께 잠깐 봤는데 예, 야무지게 딱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재판은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자료를 얼만큼 잘 준비해서 재판하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는 완전 틀려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수업 때 배우시는 거 이 매뉴얼 리스트를 가지고 최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갑자기 계약하려고 하면 잘 모르거든요. 상투 잘 안 나요. 그러면은 여기 제가 테마별로 뭐 집합 건물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고 신탁 등기된 물건하고 매매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임대할 때는 어떻게 하고 권리금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체크해야 되고 뭐 직통계단 있는지 하수도 임대 부담금 있는지 아니면 뭐 학교 정화 구역 이런 거 있는지 이런 거 지금 다 적어놔서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1년 수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인데 그럼 나중에 또 수업하면서 연말까지 제가 보완해서 다시 자료를 더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리스트를 가지고 프린트물을 딱 찾아서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서 탁탁탁탁 어떤 문구를 응용해서 적으면 될까, 어떤 문구를 넣으면 될까, 건물 부가세는 뭘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내가 계약서 적으려고 하잖아요. 책 찾아보고 블로그 찾아보고 머릿속에 있는 거 찾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계약서 못 적어요. 저도 못해요. 저도 직원들 교육시키고 업무 보기 위해서
또 강의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정리해놓은 걸 가지고 차분하게 적을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하려고 하면 못해요. 책 보고 찾아보고 못해요.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의 책이나 블로그나 뭐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수업 받아서 참 도움됐다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동소유 물건 매매할 때, 공동소유 물건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그 공동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설명에 부부 공동명의, 가족 공동명의 매매 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송금할 때도 공동명의 지분 비율대로 공동명의 각자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괜찮다는 말만 믿고 부부 중 한 명에게만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은 금지해야 합니다. 아, 내 와이프한테 그냥 돈 주세요. 내 어머니한테 주세요. 이런 경우 있죠. 뭐 월세도 와이프한테 보내고 뭐 이 대금도 뭐 내 아들 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가족 간에. 그 다음에 문제시 되면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마찬가지로 공동명의 지분 비율대로 매매 대금 송금해야 합니다. 이 공동소유 물건 매매할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공동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지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로 저희들이 당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공동중개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지유 작업을 해서 직접 양탈을 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한 10군데에서 그 물건이 제 쪽에 들어왔는데 상도율을 지킨다고 그냥 공동중개로 가는데, 처음에 들어온 부동산 말고 나중에 다른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컨설팅 수수료에서 수수료를 엄청 많이 받기로 했대요. 예를 들어서 법적 수수료가 4천만 원이면 1억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1억을. 얼마에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45억이다. 수수료 4천만 원이다. 그런데 1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45.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있잖아요. 서울에서 내려오신 의사 닥터 부부가 부산에 와서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45억에 사기로 했어요. 수수료 1억 준대요. 근데 갑자기 계좌가 안 나오네. 계좌가 한 15번 정도 안 내갔는데, 그러면서 46억 올렸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갑자기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설득해서 46억 좋다, 계약금 넣을게, 이렇게 됐어요. 계약금 넣으려고 하니까 또 올리네. 그래 결국에는 또 올린 계약금을 넣었어요. 계약서 적기 전에. 서울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계약서 바로 못 적으니까. 근데 남편, 와이프 같이 만나면서 계속 제가 안내를 10번을 넘게 했거든요. 그 물건을. 마지막에 저희 회사의 직원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부부가 항상 같이 봤어요. 부부. 근데 남편 쪽에만 돈을 넣은 거예요. 가계약금을. 남편 쪽에만. 와이프가 안 팔겠다 이래 된 거죠. 와이프가 계약할 때도 안 나타나고 안 팔겠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자, 수수료를 법정 수수료보다 훨씬 더 많이 컨설팅 수수료를 해서 많이 주기로 했어요. 얼마? 1억. 그런데 와이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얕은 결과적은 궁극적으로 돈 문제예요.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수수료 10원도 안 받는 걸로, 1원도 안 받는 걸로 하고, 매도 쪽에서 수수료 하나도 안 받는 걸로 하고 계약 진행했어요. 그 매도인도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병원에 안 걸려가지고 갑자기 수술하러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나중에 되더라고요. 이 나이가 들어서 살다 보면 부동산 일을 하실 때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부동산에 사업할 때 임대를 놓든 중개를 하든 성격이 너무 완벽하면서 까칠한 성격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무던하게 좀 곰탱이 같은 그런 조금 성격의 마인드를 좀 가져가시는 게 일을 해나가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한 것보다 뭐 좀 누가 실수하고 뭐 잘못해도 좀 넘어가고 또 이해하고 대충 넘어가고 자기가 돈도 좀 쓸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무난하게 가는 게 좋은 거지. 너무 자기 거는 다 챙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까다롭게 따져 샀고 막 깐깐하게 샀고 이러면은 하여튼 그런 사람 치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 잘 없고요. 잘 되는 사람 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 프린팅을 보시면 실제 사례로 가계약금을 남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한 사건의 경우 공동 명의 소유자인 와이프가 매도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매매 진행 중 매수인 안내 과정에서 매도인 소유주 부부를 같이 만나면서 여러 번 안내하며 계약한 것이었는데 매매 중 공실이었던,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공실로 상가들이 많이 비어져 있었는데 여러 개층이 이게 중간에 임대가 다 놓인 거예요. 그것도 좋은 월세로, 더 높은 월세로, 앞에 인차인 월세보다. 그렇게 임대가 놓이자 공동 소유주인 와이프가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변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주인 와이프는 가계약금을 본인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또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이쪽 전문가인데, 근데 또 이 와이프의 그 언니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예요. 이런 쪽에. 그리고 또 변호사를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세력이 좀 있으면은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하고 저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지는 이것저것 오만 변호를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부동산만 했는데.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법적으로 계속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남편은 계좌를 주고 팔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돈을 받았으니까 그럼 남편 쪽으로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남편 쪽에 재산 경매놓고 그 다음에 지분이니까 지분을 취득하잖아요. 지분이니까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공유물 분할에 관한 매각에 관해서 만약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합의가 안 되면은 전체를 다 경매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전체를 경매를 넣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해서 자기가 낙찰받으면 되죠. 그래서 절차를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팔려고 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경매로 날아갈 거다. 우리 시간 걸려도 상관없다.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해서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 가족 되는 변호사인데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세요 하니까 야, 그 부동산 맞나?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맞다. 그러면 네 그냥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 가지고 장난치도록 이제 또 코치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쪽은 또 상대편 부동산 소장님이 그 실무 보신 이사님이 수수료 우리가 받은 것에서 일부 좀 주기로 했거든요. 일부. 근데 나중에 또 반을 달라는 거예요. 반을. 그럼 우리는 수수료가 어떻게 됐어요? 4분의 1이 난 거예요. 4분의 1. 그 다음에 저쪽 부동산하고 하든지 우리가 양타 작업을 하든지 해서 그냥 상도를 지켜서 했으면 보면 전화번호 다 있는데 왜냐하면 그 건물에서 주인이 직영하고 있었거든요. 사업을. 건물에 가면 주인이 있는데 그럼 수수료가 4분의 1, 8분의 1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수수료 자기 많이 작업되어 있다고 해놓고 결과는 어떻게 됐죠? 수수료 10원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진행할 때 저한테 보고를 하고 동의 문자라든지 원칙을 지켜서 저한테 오케이 받고 했으면 되는데 계약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금액을 2번을 올렸잖아요. 2번.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들 2번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일단은 계좌 나왔으니까 계약금 놓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상가 건물 매매는 가계약금도 원래 넣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큰 것들은 토지나 이런 것들, 토지가 20필지, 30필지 이렇게 있잖아요. 소유주가 많잖아요. 가계약금 넣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는 가계약금 넣는 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정확하게 짚어서 정확한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해요.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안 되는 계약.